오늘 새벽에 유럽장 세게 빠졌는데요. 이거는 가장 낮게 빠졌던 것보다는 올라와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3%, 4%만 이렇게 세게 내려갔다가 반등하면서 끝났습니다. 미국 시장도 뭐 크게 장중 움직임 보면 크게 그렇게 세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보면 지금도 저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잠불 정리하는 게 좀 남은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여기 보시면 직전 이거 6개월치거든요. 저점 못 뚫을 거다. 일단 우크라이나 상황으로는 저점을 뚫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지수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요번 지난번에 연준과 관련된 것 때문에 주식이 세게 내려갔던 거하고 요번에 우크라이나 아직 우크라이나는 끝나진 않았습니다. 진행 과정 중인데 실제로 제가 예측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진행된다면 그런 결과가 실제로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좀 고민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보수 매체든 그렇지 않던 간에 그러니까 뭐 진보 매체든 혹은 뭐 공영방송이든 어떤 그런 미디어들이 방송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올바른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서방 국가 쪽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갖고 주로 보도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 쪽 보도가 나올 때는 극단적으로 서방 쪽이나 이런 쪽의 시각만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균형 잡힌 어떤 그런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좀 이따 보면 알게 됩니다. 월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물론 뭐 어디든 다 있지만 또 한 가지 최근에 있었던 제레미 그랜섬이라는 투자 전문가가 얘기하셨던 S&P 500 지수가 반토막 정도 45% 폭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언론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쪽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을 보일 때 그거를 증폭시키는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는 일반인들이 그 감정 조절이나 어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쪽으로 쏠리는 상황으로 몰린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거는 뭐 주식시장에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제 제가 김어중의 뉴스공장의 부동산 예전에 한문도 연세대 경영대학원 교수시든가요? 하여튼 그분이 부동산 시장을 잘 본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분 나와서 쭉 얘기하는데 역시 부동산 시장도 제가 이미 그렇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지만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이거 작년도 5월 7일자 기사입니다.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어준 믿고 집안 샀다가 노예로 전락했다고 40대 주부가 호소했다 그래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난리를 쳤죠. 여기 보면 집 산 사람보다 못하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오늘 새벽에 검색한 거거든요. 영끌에서 부동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거래 절벽, 영끌 빅투, 잠 못 이루는 청약 당첨자들 청약에 당첨됐는데 잠을 못 이룬대요. 영끌에 샀는데 왜냐? 거래가 절벽되고 집값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영끌 샀더니 상투 20, 30대 뒤늦은 후에 작년에 이 얘기를 제일 잘 들었다면 지금 이 상황에 몰렸을까요? 물론 뭐 자기가 적정 수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집을 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전문 세대 같은 경우에들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집값은 안 오르고 반대로 내리고 있는데 원리금 상환은 못 하고 있으면 결과는 뻔하겠죠. 여러분들 어떤 시장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부동산인 게 부동산은 특히나 기레기가 많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쏟아내는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는 당장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뒤통수를 맞게 된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향후에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어제 제 기억에 8시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7시에 시작해서 9시에 끝나는데 8시에서 9시 사이에 한문도 교수께서 나와서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들으시면 이제 향후에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뉴스 보도에서 듣는 것들이 전부 다 그 결과가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들은 아니다. 잘못하면 뒤통수를 세게 맞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시라고 그냥 곁다리로 넣어놨습니다. 인터넷에서 한문도라고 검색하시면 그분이 이제 동영상 촬영해서 올려놓은 부동산 관련된 정보들을 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트상국,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사실 발트상국, 여기 보시면 발트상국이 나토 병력에 대한 증원을 요청했다고 얘기가 나왔죠. 발트상국이 지도상으로 보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발트상국이거든요. 지금 요 발트삼국이나 폴란드나 뭐 루마니아 이런 쪽으로는 순환 배치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뉴스 보도에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군사를 배치할 수가 없어서 나토나 미국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숫자를 많이 올리면 안 되니까 적정 숫자에서 계속 순환 배치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실제로 침공을 하면 여기에 대한 증강 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기사를 좀 보면 여기 기사에 보면 여기 요 기사 97년도 나토와 러시아가 체결한 나토 러시아 관계 정립 조례를 준수할지 관심인데, 당시 조례 체결로 양측은 서로 적으로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 요 밑에가 더 중요한데, 잠시만요. 요 부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경우 미국과 나토가 이런 순환 배치의 부대 병력을 더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나토 미정부 관계자들이 말을 했는데, 요 조례 준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입하게 되면 여기 미국과 나토가 발트 3국의 군을 여기 영구주둔시키지 않고 순환 배치하는 배경인데, 만약에 침공을 하게 된다면 여기 영구적으로 러시아가 전면 침공하면 나토의 결속력만 더 단단해질 것이라며 러시아 국경에 특히 폴란드와 같은 나라에 나토 부대가 영구적으로 주둔할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토하고 경계선을 대지 않기 위해서 나토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다시 나토 쪽의 경계선으로 붙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 나토, 예전에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나토에 가입한 국가들인데 지금 여기 벨라루스하고 여기 우크라이나가 아직 러시아하고 맞붙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여기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일로 붙어버리게 되면 이쪽에 전진 배치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폴란드입니다. 여기가 어디더라? 여기가 루마니아. 그래서 이쪽으로 전진 배치를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득을 볼 게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뒤에 전문가 얘기를 한 걸 하나 볼게요. 이거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게 2월 14일자 러시아 유럽의 북한 원치 않는다. 이거 누가 올리셨냐면 김규민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여기 보시면 미러 외교정책 안보 전문 분야 요 분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가능성이 낮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고립된 북한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가.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납니다. 러시아가 치를 대가는 인명피해도 있지만, 전쟁으로 인하면 인명피해가 있겠죠. 그 이외에 점령지 통치,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크거든요, 우크라이나 땅덩어리는. 그리고 이제 이미 봤지만 국민들이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뭐 90% 넘는 수준이 러시아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크라이나 국민 자체는 그렇지 않은 숫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점령지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여기 보면 시나리오는 전쟁이 있고 긴장을 유지하는 게 있고 관망하는 세 가지 단계로 돼 있는데, 이 연구원께서는 러시아가 모든 군사적 행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뒤 정세를 관망하는 것을 향후에 예상 가능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경 인근 지역으로 잔뜩 군대를 몰아넣고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국경선을 넘지 않고 거기서 대치 상황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협상을 이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지부진할 거라는 뜻입니다. 잔불 정리가 오래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푸틴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러시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권자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그런 복잡다단한 정치 상황 하에서 오랫동안 집권한다는 얘기는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수를 잘 읽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영민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얻을 게 극히 적은 러시아 입장에서 굳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얻는 게 훨씬 더 많다면 침공하겠지만 얻는 게 없어요. 그러면 침공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외교적 협상으로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 드리면, 이건 이제 루브라 환율이거든요. 금요일날 우크라이나 침공이 뭐 대대적으로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그 시기에 루브라가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이게 이제 달러 대비 루브라 환율이니까 위로 올라가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루브라 가치가 하락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바로 진정세를 보이면서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월 말 이후, 1월 27일 이후로 보면 오히려 루브라 가치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드리면, 이거는 미국의 그 상품 선물 거래소에 그 루브라 베팅한 콜 베팅입니다. 루브라를 산 거거든요. 루브라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쭉 줄어들고 있다가 2월 4일 날하고, 이게 주간 그 통계가 나오거든요. 2월 11일 날하고 보면 루브라 콜 베팅이 루브라 가치가 올라갈 거야 라고 베팅하는 헤지펀드들이 확 늘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잔불 정리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시각을 물론 완전히 뒤로 제껴놓는 건 아니지만 시각을 이제 다시 연준 쪽으로 넘겨야 될 시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한마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례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국방장관하고 외교장관의 그 뭐 브리핑하는 거가 뉴스 보도에, 그러니까 그걸 뉴스에 방송했다고 우리나라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외무장관이 이렇게 외교장관이 얘기를 했죠. 대화는 지속해야 된다. 지금 군사적 긴장감을 올리는 쪽은 서방 쪽인 미디어고요. 러시아는 물론 속내를 감추고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침공 시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잃는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푸틴이라면 침공을 할까요? 자기 계좌도 동결되고 자기 뭐 그 원자재나 이런 것도 수출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럼 경제가 망가지고 그 다음에 침공하게 되면 바로 나토가 동진하면서 군사력을 늘려서 배치할 수 있는 폴란드나 뭐 발트 3국이나 루마니아나 이런 쪽으로 전진 배치시켜서 붙여야 될 가능성, 그리고 빌미를 제공하는 데다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큰 땅덩어리를 하물며 점유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군사력을 거기에 유지하기가 녹록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침공하느니 협상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성적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연준 쪽으로 다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연준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미 양분은 나눠져 있습니다. 인상에 대해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이건 샌프란시스코 총재께서 얘기를 하신 거고, 여기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같은 경우에는 매파로 이제 빨리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세부적 기사를 들여다보면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시장 자체에서 금리를 속도를 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 일정 부분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0.5%를 올린다고 해서 시장이 뭐 세게 내리꽂겠느냐,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QT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양적 긴축이 언제 시작되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양적 긴축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것이냐라고 하는 이 뉘앙스가 시장에 충격을 준다면 세게 줄 것 같습니다. FOMC 의사록이 오픈되는 게 16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는 아마 17일 새벽일 거예요. 오픈되기 때문에 17일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17일 새벽에 움직이는 주식시장이 1차적으로 가장 모니터링을 해야 될, 최근 이제 임박해서 모니터링해야 할 대상이, 그때 충격을 세게 더 받으면 이제 직전에 형성했었던 이 저점을 뚫고 아래로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오픈되어 있다. 이렇게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게 더 내려가면 그때는 또다시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점을 뚫지 않고 다시
뭐 크게 흐지부지하게 움직인다면 아 이거 조정이 끝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대한 물음표를 다시 한번 찍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아직 3월달 지금 이제 7.5%로 좀 높게 나왔죠. 저 예측치보다 인플레이션이. 그것에 대해서 3월 회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뉘앙스들이 쭉 흘러나올 건데 세게 요번에 저점 뚫고 내려가지 않으면 그 뉘앙스들을 다시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다리 소식들을 하나씩 전해드릴게요. 이거는 비트코인이 캔들 차트입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요게 S&P 500 지수거든요. 세게 탕탕 아래로 밀렸습니다. 주가는. 그 금값은 튀었어요. 팡.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한다는 얘기를 가끔 뉴스 보도에서 들었잖아요. 동네 멍멍이가 웃습니다. 왜?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죠. 주식하고 세게 내려가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은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고요. 그들만의 리그에서 왔다 갔다 할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박스권에 갇혀서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 있는 것들을 계속 아래에서 받아서 위에서 팔아서 먹거나 혹은 가끔 급등하는 애들이 있죠. 걔들을 찾아가지고 대박을 노리거나 이런 패턴으로 비트코인을 쳐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최근 드러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미크론은 이제 이게 전대륙 다 이거 WHO 데이터입니다. 전대륙 다 보면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쭉쭉 줄고 있죠. 점점. 오미크론도 다 전 세계로 놓고 보면 정점을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스타트에 들어갔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게 폭증했다가 거의 뭐 1일간 100만 건까지 폭증했다가 가까이 폭증했다가 최근 나오는 거 보면 20만, 5만 대까지도 떨어졌네요. 10만 밑으로 내려왔네요. 그러니까 오미크론 상황은 해결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 상황에 뭐 우리가 뉴스 보도, 미국이 난리를 치는 뉴스 보도 상황 하에서 미국의 사망자가 폭증해서 난리를 쳤다는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없죠. 그 얘기는 뭐냐? 오미크론 코로나 사태는 이제 마무리 단계로 완전히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특별히 그 오미크론처럼 강한 전파력에 강한 그러니까 그 치사율이 높은 변이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 예전에 제가 읽은 기사 중에 이 변이 바이러스가 변이하는 거는 자기가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변이가 계속 진행되는데 이제 선과 후예요. 예를 들면 생존력이 높으면 그만큼 전파가 강하겠죠. 생존력이 낮은 감염자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낮고 치사율이 높으면 죽으니까 전파에 대한 그 기간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변이들이 점점점 전파력은 세지고 치명률은 낮아지는 형태로 이렇게 계속 그 변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패턴이. 그렇게 제가 얘기를 과학 관련된 그러니까 의학 관련된 전문가한테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쓴 기고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 상황은 이제 주식시장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우리나라도 한번 반짝했다가 사라지면서 올 여름이 되면 정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겪었던 2년간의 그런 상황을 다시는 겪지 않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거는 월드오미터 데이터였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리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에 올라갈 것이다. 거기다가 별로 이렇게 크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크게 충격을 받고 있긴 한데 올 하반기는 그런 패턴은 아닐 것이다. 다만 진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그 침공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그 급등한 상황이 실제로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면 거기에 이제 단순히 급등으로 단기간 전쟁으로 인한 급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서방 국가와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진짜로 러시아에 대한 뭐 스위프트 이런 것들을 결제할 수 없도록 막는다거나 어떤 제재를 가해서 추세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하게 된다면 그때는 약간 고민스러운 머리를 쥐어짜야 되는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 큰 흐름에 상관없이 뭐 하반기 주식시장은 지금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이한 시각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얘는 매일경제기사인데 요거가 2월 13일째입니다. 누가 올리셨냐면 김일호 기자께서 올리셨는데요. 정크본드 사라고 여기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핵심은 두 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타락천사 하나하고 그 다음에 뜨는 별 이게 두 개인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뜨는 별은 뭐냐면 정크 보는데 계속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향후에 상승할 걸 예측해서 신용등급이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그 채권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것 때문에 사라라고 하는 거하고 타락천사는 뭐냐면 얘가 신용등급이 강등됐어요. 강등됐다가 다시 회복되는 현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용등급이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신용 프리미엄이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만큼의 차액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회사채에 주목하라라고 하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신용이 실제로 복귀될지 안 될지를 지금 알 수 있을까요? 복귀가 안 되면 어떡하죠? 예, 이거는 개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이거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그런 게임인데 정말 예민한 그런 분석 지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하면 안 될 투자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거보다는 여기 보시면 이거는 돈나무원님 황민규 기자께서 올리신 겁니다. 조선비지에서 2월 12일자인데 돈나무원님께서 급락 중인 혁신성장주들을 대량 매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주장은 이겁니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붕괴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당시 주가가 폭락했으나 이후 매년 두 자리대 매출 성장을 거둔 아마존을 가리켜 여러분이 그때 그 주식을 샀다면 경이로운 이익을 거뒀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진정한 신생성장 기업과 관련해 그때와 똑같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매집한다는 거죠.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때 IT 버블 붕괴 때 지인은 빼고요. 지인은 빼고 IT 버블 붕괴 때 IT 관련된 기업들 중에 이제 살아남은 것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돈너머니가 얘기하시는 건 이겁니다. 아마존. 물론 아마존만 성과를 크게 보인 건 아니에요. 여기 밑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상당히 많이 꺼졌다가 오래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그 이외에 다른 것들 뭐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G이구나. 요게 시스코거든요. 시스코 같은 경우나 그 위에 있는 뭐 오라클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스코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점이 낮아요. 퀄컴도 일정 부분 오르긴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간이 거의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한 배 정도 올라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망으로 우리가 잡아야 될 거는 요 아마존하고 요 마이크로소프트 정도예요. 이 정도인데 이거 이외에 또 다른 것들을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 노스포인트 커뮤니케이션즈라고 하는 이것도 IT 버블 때 선망의 대상의 기업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소멸됐습니다. 지금 21년 전에 사라졌어요. 이 기업이. 또 하나 보니까 글로벌 크로싱 이것도 통신 관련된 회사. 그때 인터넷 통신 관련된 거 역시 셌으니까 얘는 뒤늦게 2011년도에 사라졌지만 IT 버블 붕괴 이후에 파산 신청을 했었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IT 버블 이후에 IT 버블 붕괴 이후에 IT 버블 때 급등했던 것 중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사라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거는 드루넷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세롬 기술 뭐 이런 것들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만이 사라진 것들 중에서 이렇게 몇 가지 살아남은 그것들 중에서도 상당히 극히 드문 이런 사례를 얻기 위해서 주식들을 다 사재낀다. 여러분들은 이 방식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하시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진짜로 이렇게 될지 모르는 지금 상황에서 향후 20년 뒤에 여러분들은 돈나무언니의 패턴을 추구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